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박시원도 일어서려다 문득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냥 바다만 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올라왔는데도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박시원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멈추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소리쳤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시원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냥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무심한 표정. 그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내 일에 간섭하는 거죠? 박시원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 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시원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놓아줘요.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박시원이 물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죠. 이제 한계예요. 그 말에 박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계, 자신도 아니까요. 그 한계라는 게 뭔지 하지만 이상하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이입니다. 오늘은 속초 앞바다로 자살 여행을 떠난 두 남녀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짐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짐이란 무의미하니까요. 기차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가슴속 시간만은 멈춰 있었습니다. 55, 이 나이가 되도록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성공도 의미도 없었지요. 그저 실패의 기억들만이 켜켜이 쌓여 어느새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초,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들뜬 마음, 30살 두 번째 도전이 무너졌을 때의 절망, 35살 그리고 그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을 넘어지면 11번째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20번을 넘어지고 나면 일어설 이유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정도를 걷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사업은 카페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를 팔고 싶었습니다. 1년을 버텼지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유행하던 시기였지요. 하지만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했고 재고는 쌓여만 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세는 것도 지쳤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빚과 자책, 그리고 깊어지는 고독만이 남았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응원하던 눈빛이 점차 동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회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원이는 참 운이 없는 것 같아.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불운. 그래, 어쩌면 그게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운의 문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35이 됐습니다.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오정희, 30살의 그녀는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실패로 얼룩진 이력을 알면서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함께 걷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사랑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도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회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원 씨, 우리 당분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어느 가을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자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생겼어?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물었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요.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여러 채 가진 재력가라고 들었어요. 든든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여자에게 필요한 건 사랑만이 아니니까요. 안정도 미래도 현실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기차에 한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김경선, 53, 그녀 역시 짐이 없었습니다. 작은 핸드백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어차피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요. 창밖을 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치고는 드문 미모였고 몸매도 잘 관리된 편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화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지요. 경선 씨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랬습니다. 한때는요. 26에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 그게 전부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게 정작 그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함께 마시던 그 사람을, 저녁이면 뉴스를 보던 그 사람을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전화는 가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버텼습니다. 슬픔에 잠겨 지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말동무가 그리웠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그리웠고 잠들기 전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선 씨,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같이 식사라도 하실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수하지 않다는 걸, 과부라는 걸 안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생활비 좀 도와드릴게요. 어떤 남자는 재혼을 들먹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살아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대놓고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잠자리 한 번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절했고 피했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러다 50살이 됐을 때 이정호를 만났습니다. 이정호 47살 그녀보다 3살 어렸지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요, 암이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같은 처지,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정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급하게 굴지 않았고 배려가 깊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선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그가 청혼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둘만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제2의 인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첫날 밤부터 이정호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잖아. 그가 속삭였고 잠자리를 매일 밤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요. 하지만 매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매일 밤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피곤해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사랑의 이름으로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제2의 인생이니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경선이야?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 이정호 씨 부인이야, 진짜 부인.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 사람 유부남이야. 우리 결혼한 지 25년 됐어. 애도 둘 있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별했다고 했잖아요. 혼자라고 했잖아요. 경선은 소리쳤습니다. 김경선, 니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네가 그 사람 꼬셨지? 재산 노린 거지?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해명하려 했지만 여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집안을 헤집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당신 유부남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외로웠어요. 당신이 필요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별도, 외로움도, 사랑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인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중혼이니까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유부남이랑 결혼했다고요? 엄마, 정신 차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속았다고, 나도 몰랐다고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도 소문이 났고 동네에도 퍼졌습니다.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 같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일주일? 한 달? 시간 감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망가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할까요? 남편도 없습니다. 제2의 인생도 망가졌고요. 아이들과도 멀어졌고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속초, 바다가 있는 곳,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그렇게 그녀도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위해 속초역에 내렸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내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 공기를, 이 바람을, 이 세상을 느끼는 게. 역 앞 택시를 탈까 하다가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많았어요. 급할 것도 없었지요. 천천히 걸으며 이 도시를 둘러보고 바다를 보고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면 되니까요. 가방을 맨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속초는 활기찬 도시였어요. 관광객들이 많았고 식당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 그 속을 걷는 자신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경포대 해변, 파도가 밀려왔어요.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을 보며 박시원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다에 왔으면 됐어요.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앉는 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자신과 비슷하게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에서 묘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시원은 시선을 걷었습니다. 남의 슬픔에 관여할 자격이 없었어요. 자신도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박시원도 일어서려다 문득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냥 바다만 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올라왔는데도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박시원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멈추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소리쳤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시원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냥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무심한 표정. 그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내 일에 간섭하는 거죠? 박시원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 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시원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놓아줘요.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박시원이 물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죠. 이제 한계예요. 그 말에 박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계, 자신도 아니까요. 그 한계라는 게 뭔지 하지만 이상하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럼 같이 나가요. 함께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자가 물었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박시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으니까.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럼 왜 나를 말렸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 눈물을 봤을 때 남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참 웃기네요. 둘 다 죽으러 왔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게 말이에요. 박시원도 덩달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박시원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일단 나갑시다. 여기 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여자도 따라왔습니다. 모래사장에 나와 앉았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바람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박시원이 담배를 피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지금은 안 피우는데 그가 중얼거렸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경선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박시원입니다. 그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박시원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뭘 해도 안 되고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이제 남은 게 없어서요. 김경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잃고 다시 시작한다고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욕먹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데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지친 사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버려진 사람. 박시원이 물었어요. 숙소는 잡았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시원이 대답했습니다. 또 침묵.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경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틀어졌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여자가 대답했어요. 박시원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일단 숙소나 잡읍시다.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김경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는 외로우니까. 박시원이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죠. 어차피 죽을 사람끼리. 뭐가 문제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의 이상한 동행이 시작됐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숙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는 작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젖은 옷차림의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방 2개 열쇠를 건넸어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 섰습니다. 박시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함께 아침을 먹어요. 김경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뭔가 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먼저 말해요. 혼자 사라지지 않기로 해요. 박시원이 놀란 듯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약속했어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시원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아니, 구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잠시 미룬 것뿐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눈빛이었으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약속대로 만났습니다. 모텔 로비에서 마주친 그들은 서로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박시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요. 김경선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죽으러 온 사람들이 잠을 못 잤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국밥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김경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나 보려고요. 저도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경포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낮에 바다는 밝았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고 파도 소리도 한결 부드러웠어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전들, 그리고 그 모든 실패들, 사업이 무너질 때마다 느꼈던 무력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점점 작아지는 자신에 대해서요. 그래도 계속 도전하셨잖아요. 김경선이 말했어요.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할 줄 몰랐던 거죠. 바보같이. 바보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박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달라요. 전 그냥 무모했던 것뿐이에요. 김경선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걸었을 뿐이에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김경선이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 그리고 홀로 남겨진 후의 외로움. 이정호를 만났을 때의 설렘과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절망까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김경선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이라기엔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시원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나 외로우면 판단이 흐려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김경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변명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한테도요. 세상이 뭘 안다고. 박시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외로움을 세상이 뭘 알겠어요. 함부로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김경선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도 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였고 생선 굽는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살아있는 세상, 활기찬 세상.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물회를 먹고 호떡을 사 먹고
닭강정도 맛봤어요. 맛있네요. 김경선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식사치고는 박시원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두 사람 다 웃지 못했어요. 마지막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아바이 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집들,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여기 좋네요. 김경선이 말했습니다. 조용해서 좋아요.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원 씨, 김경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어요. 박시원이 그녀를 봤습니다. 저도요. 이상하죠. 죽으러 온 사람이 즐겁다니.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김경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박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전히 돌아갈 곳도 없었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시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조금은 살아볼 만한 것 같았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자신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경선 씨, 박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조금 더 여행하는 건 어때요? 하루 이틀 더. 김경선이 그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세상 구경도 하고 조금 나중에 죽어도 되잖아요. 경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죽는 걸 미루자는 거예요? 네. 김경선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더 미뤄봐요. 박시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 병 시켰어요. 건배할까요? 박시원이 잔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위하여. 김경선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쓰고 뜨겁고 그리고 조금 슬펐습니다. 조금씩 취기가 올랐습니다. 김경선의 얼굴이 붉어졌고 박시원도 말이 많아졌어요. 경선 씨, 사실은요, 박시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김경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혼자 죽는 건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조금은 덜해요. 당신이 있어서. 박시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여자가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 있고 싶다는 것, 살고 싶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왔어요. 각자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줄 거죠? 박시원이 물었습니다. 네, 약속했잖아요. 잘 자요. 당신도요. 박시원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내일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시원과 김경선은 함께 설악산에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산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답네요. 김경선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걸 보면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박시원의 말에 김경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원 씨, 혹시, 네, 죽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박시원이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많이요. 저도요. 김경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장 죽고 싶었는데 사람이 참 단순한가 봅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버틸만해지고
산 정상 근처를 걸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바람이 시원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전망대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는데 김경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원 씨, 사실 어젯밤에 결심했어요. 오늘 끝내려고요. 여기서 박시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김경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당신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사라지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시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요? 어제 당신이 잠든 후에 바닷가에 나갔어요. 들어갈까 하고 김경선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때문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우리 참 이상하네요. 김경선이 말했습니다. 죽으러 왔다가 서로 붙잡고 있으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막국수였어요. 시원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경선 씨 박시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속초 말고 다른 데도 가볼까요? 어디요? 강릉이든 양양이든 아니면 더 멀리. 김경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여행하자는 거예요? 네, 죽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김경선이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원 씨, 혹시 나한테 정들었어요? 박시원이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김경선이 웃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정들었어요. 박시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조금 더 여행해요, 우리. 정말요? 네,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는데 뭐.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속초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강릉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회 먹으러 갈까요? 박시원이 제안했고 김경선이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선한 회가 나왔고 소주도 시켰습니다. 건배 술잔이 부딪혔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돌았어요. 김경선의 얼굴이 붉어졌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시원 씨, 고마워요. 날 살려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우리 참 잘 만났다. 그러게요.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김경선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박시원이 일어섰습니다. 네. 박시원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김경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문득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며칠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유부남에게 속았던 일, 아이들의 실망, 세상의 손가락질, 그게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는 있어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경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게를 나섰어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시원에겐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 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선 씨, 박시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김경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박시원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을 헤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경선 씨. 그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놔줘요. 김경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절대 못 나요. 왜요? 왜 날 못 나요?
당신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당신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나와요. 박시원의 외침에 김경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김경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요. 둘이서 버텨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같이 두 사람은 파도 속에서 껴안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박시원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모래사장에 쓰러진 김경선. 그녀는 의식이 희미했어요. 경선 씨, 정신 차려요. 박시원이 그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고 김경선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지만 빨리 조치해서 다행이었어요. 박시원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살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어요. 김경선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시원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김경선이 눈을 떴습니다. 왜 살렸어요? 그녀의 첫마디였어요. 죽고 싶었는데 왜? 박시원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못 보내요. 김경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박시원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왜요? 왜 당신이? 당신이 필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김경선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남은 인생 같이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김경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살아봐요. 조금만 더. 이틀 후 김경선은 퇴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경포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죽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해변을 걸으며 박시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여기서요? 김경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속초에서 둘이서. 어떻게요? 작은 집 하나 얻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김경선이 웃었습니다. 당신 참 낙관적이네요. 20년 동안 실패만 했는데 이제 좀 성공할 때도 됐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시원 씨, 네, 고마워요. 살려줘서. 저야말로 당신이 절 살렸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끌어올린 두 사람, 이제 그들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경포대에서 두 사람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박시원과 김경선처럼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읽고 함께 위로받아요.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